인천 개척교회를 비롯해 수도권 교회발 집단 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관련 확진자만 100명을 넘어섰는데요. 고려대학교 각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개척교회 집단 감염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이 모이는 만큼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느슨해진 경각심으로 인해서 교회나 콜센터나 물류센터나 클럽이라든가 이런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추정컨대 아마도 이제 그 전에도 있었을 거라고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태원 클럽발로 해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숨은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밀집돼 있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에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게 되면서 약간 최근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되고요. 최근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체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모임 그리고 종교 행사를 비롯한 어떤 다양한 형태의 집회, 특히나 또 여기 더불어서 손님이 많이 모이는 식당, 이른바 맛집이라고 하는 이런 식당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리 두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주점, 유흥시설 방문 등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은 당분간 피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보건당국에서 사회 요소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드러난 어떤 위험 요소가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 숨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선제적인 진단 검사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3차 등교 개학이 시행된 만큼 아직은 학교 내에서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는 해도 앞으로 학교 내에서 어떤 2차 감염을 포함한 N차 감염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건당국의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서 무증상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역 당국이 브리핑에서 스스로 무증상 감염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수도권에 무증상 감염자가 꽤 퍼져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확산세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 그러니까 이른바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어떤 발생 요인이 크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요인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그만큼 이 수도권 내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어떤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식약처가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그 배경에 대해서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 임상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치료 기간은 약 4일 정도 단축을 시키고 치사율은 약 5%포인트 정도 줄이지만 치사율의 경우에는 통계학적으로는 유의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렘데시비르가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어떤 대안적인 치료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효과를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치료제로 사용을 할 때 환자마다 효과를 보이는 정도가 다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치료제로 보이고 현 상황에서는 어떤 제한적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제한적인 효과를 믿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또 있다라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있는 만큼 오남용은 절대 국민들께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들여온 이후에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 코로나19 대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할 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비단 지금 코로나19 이러한 조치들, 그러니까 감염병 관리 전담기관의 승격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연구소 신설 같은 경우에는 비단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대응보다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어떤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뭐 승격이라든가 신설 같은 부분은 일정 부분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는 도움은 될 거라고는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보다는 실제로 그 내적으로 수행하는 내실을 다지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이제 관련돼서 어떤 권한이 더 이제 높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물론. 예. 근데 질병관리본부 산하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가 할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런 국립 그 연구기관의 어떤 중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특성상의 어떤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특수한 연구소들과 대학을 포함한 국내에 많은 연구실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연구실들이 수행하는 연구 부분의 어떤 차별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부분보다는 내실을 다시는 게 예.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능력이 과거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연구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잘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연구비 부분인데 예. 이 연구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연구비 쏠림 현상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연구비를 배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연구 주제를 제시를 해도 학연, 지연, 인맥 같은 이유로 해가지고 연구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뭐 일정한 연구 집단에서는 이제 과거에 수년 동안 진단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국가재난형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비를 지원했는데도 계속 매년 떨어지는, 그래서 연구비를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어떤 연구비 차원에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게 어떤 관리기관의 승격이나 새로운 연구소 신설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구비 지원 문제를 꼬집으셨는데 이를 비롯해서 보다 실효성이고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